2022년 호랑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헤지펀드 따라잡기를 첫 번째 방송으로 올해 준비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 헤지펀드를 거액 자산가들 아니면 돈 많은 뭐 법인이나 뭐 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액 자산가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뭐 펀드 투자의 꽃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이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먼저 우리가 헤지펀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네. 이 개념부터 많이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아무래도 헤지펀드라는 방식 자체가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뭐 하다못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예. 헤지펀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대상으로 보통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내년에 기대되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 투자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양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조금 좀 복합적인 그런 운용 방식을 헤지펀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뭐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고 맞습니다. 다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흔히 얘기가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운용 방식의 특징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운용의 유연함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이제 100억이라면 100억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조금 더 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뭐 차입을 빌려온다라든지 예.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 100억이라는 자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이 뭐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부분 하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네. 수익률을 조금만 올려도 남의 돈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네. 더 높아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롱숏을 예. 같이 투자한다는 의미는 100억을 한 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00억으로 뭐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특정 방향에 대해서 롱 포지션으로 200% 베팅을 한 그래서 것이 롱이 되는데 산다는 뜻이죠. 네,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차입을 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근데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본인들의 예상이랑은 다르게 A라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떨어졌을 때 손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투자를 하고 100억을 빌려서 200억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예. A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한 120억 정도로 사고 나머지 80억은 이 A라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도 뭔가 손실을 방어할 수 있게끔 이 A라는 주식이 들어있는 섹터 포지션에 대해서 숏 포지션, 섹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를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을 활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주식 시장의 인덱스에 대한 숏 포지션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 개별 기업의 정말 주가가 올랐을 때에 대한 수익만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알파 수익이라고 부르는 예. 시장의 베타에 투자하지 않고 알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롱숏, 특히나 숏 투자를 같이 하는 이 두 가지가 예. 헤지펀드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 주식형 펀드 그러면 사실은 롱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서 바이엔드, 사서 보유한 후에 가격이 오르면 파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파는 전략도 같이 해서 사실은 그 떨어질 거에 대한 리스크도 네. 고려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뭐 그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운용 보수 내고 판매 보수 내고 이런 수수료를 내시는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수료가 비싸지 않나요? 네. 헤지펀드의 또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보수가 비싸다는 부분인데요. 예. 뭐 보수가 비싸다는 부분이 결국 헤지펀드는 정말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다양한 자산에서 운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운용력들을 어떻게 보면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도 데리고 오는 게 또 헤지펀드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비싸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한다라든지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뭐 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뭐 그대로 그 비용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지펀드의 그 이러한 특징이 보수가 비싸지는 걸로도 이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다시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나 적게 나나 거기 전체에서 그냥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떼어가는데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 수수료도 있고 네. 운용을 잘하면 또 성과 보수도 가져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그 대신 이제 수익을 항상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이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헤지펀드 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요즘 특히 유동성이 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다음에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맞습니다. 헤지펀드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뭐 저희 팀이 요새 좀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이 유동자산의 많은 부분이 헤지펀드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헤지펀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이 이 프리키란이라는 뭐 이제 금융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에서 리서치를 했었을 때 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한 5년 동안 헤지펀드가 연간 한 뭐 2, 3%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2025년 정도면은 한 4트릴리언, 4.트릴리언이면 원화 기준으로 한 4,500조 원으로 될 거라고 2020년 작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헤지펀드로 자금이 워낙 몰리는 부분, 또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계속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미 이 프리켄에서 예상한 2025년 예상치를 증가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헤지펀드 전체 자산 규모가 4.3 트릴리언, 한 뭐 원화 기준으로 5천조 원을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줄리안 로버트슨이 만들었던 과거의 타이거 펀드, 타이거 네. 펀드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만든 회사들을 두고 우리가 흔히 미국 월가에서는 타이거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이거들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한국계 매니저 빌 황이라는 사람이 아케코스 캐피탈인가요? 그 헤지펀드에서 한번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 큰 사고를 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헤지펀드는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인식이 좀 올바른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케고스 캐피탈, 뭐 빌황, 한국계 매니저가 운영했던 회사는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네, 여기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근데 이제 뭐 패밀리 오피스와 헤지펀드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헤지펀드는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받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모자산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뭐 사모 전문형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사모 전문 운용회사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데가 헤지펀드라고 하면 이런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정말 본인, 빌황같이 뭐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 이런 개인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약간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약간 업계 테두리 바깥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자로 따지면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제일 큰 부자인데 집안 전체로 따지면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의 자제분들이 합해 놓은 게 손자까지 제일 많아요. 가족 돈으로는. 그래서 이 샘 월튼 재단에서 인덱스 펀드 산 것이 얼마 전에 뉴스로 처음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패밀리 오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헤지펀드 운용사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은 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파산은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손실을 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손실을 나게 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결국에는 이 비황이라는 분도 참고로 이분이 예전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서 금융자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용 역량은 있는데 자산 운용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패밀리 오피스를 차리고 그리고 이분이 운용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자금들을 아름아름 모아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원화 기준으로 한 5조 원, 6조 원 정도의 자금이 이미 모였습니다. 이 모인 상태에서 이분이 또 추가로 헤지펀드와 비슷한 스타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한 5배에서 6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더 차입을 해와서 그러니까 이제 5조 원에서 5조 원에 5배면 25조 원이 되는 그 거예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5조 원이면 얼마큼이나 도대체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금을 모집을 해와서 이 부분을 뭐 중국의 IT 기업의 일부라든지 뭐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바이두 아니면 뭐 미국의 미디어 계열 뭐 비아컴 CBS라든지 유명한 회사죠. 이런 기업들의 롱 포지션,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과가 거두면 그만큼 더 플러스를 나는 게 레버리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레버리지의 단점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는 방향이 아니라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보면 증거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자산 자체가 주가가 떨어지면 증거금도 같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 증거금이 부족한 상태에 도달을 해서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가 확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특정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이런 반대 매매에 영향을 미쳤는데 뭐 비아컴 CBS라고 뭐 미국의 케이블 뭐 TV 방송사에서 이렇게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뭐 유명한 업계 기업이기도 한데 거의 한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아케고스 캐피탈에서 이 비아컴 CBS의 자금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불행하게도 이 비아컴 CBS에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던 부분에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었고 아무래도 주가가 희소화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었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옴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아케고스 캐피탈의 이 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했었던 프라임 브로커들이 예. 전부 다 이 블락딜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어. 강제 청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탈의 이런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서 마진콜로 조금 이제 아케고스 캐피탈이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서 배워야 돼요, 저희가. 이게 주식 투자하실 때 이 지나친 레버리지는 전문가든 개인이든 안 돼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이게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가 있으면은 10번을 잘하다가 딱 한 번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한 방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다수의 헤지펀드들은 이렇게 레버리지 이렇게 세게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선진국 국채,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를 뭐 50배, 100배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50배, 100배라고 위험하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어떤 자산에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는지 이런 식으로 아케고스 캐피탈처럼 뭐 5배밖에 레버리지를 안 쓰긴 했지만 이 레버리지를 롱 포지션으로 방향성 베팅을 해버리면 예. 뭐 국채 100%, 100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롱숏으로 밸런스 있게 하는 것보다는 레버리지 비율은 훨씬 낮지만 투자 위험은 굉장히 큰 이런 결과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헤지펀드의 어떤 기본 개념과 헤지펀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어떻게 인식해야 돼, 이 문제 살펴봤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용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이제 가장 흔하게 아실 수 있고 또 가장 큰 헤지펀드 운용사가 브리지워터 캐피탈이라고 레이달리오. 그 유명한 그 사계절 투자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달리오가 한 120조 원 원화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큰 자산 규모를 운영한 헤지펀드 1위 업계고요. 1위 업체고 이 운용사 말고도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정말 이제 뭐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흥행했었던 이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으로 유명세를 얻은 뭐 시타델이라든지 투시그마 이런 운용사들도 있고 또 뭐 액티비스트, 뭐 주주행동주의를 주주행동주의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뭐 디즈니라든지 인텔에 이렇게 뭐 주주로 참여를 해서 기업 경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했던 뭐 서드 포인트의 던롭이라든지 유명한 회사죠. 네, 뭐 이런 운용사들이 대부분 헤지펀드로 분류되고 있고 뭐 다들 한 수십조 원의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뭐 글로벌로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모가 큰 편은 아니죠, 아직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헤지펀드 역사가 뭐 한 10년, 뭐 길게 보면 10년,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점차 성장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유명한 헤지펀드들과는 아직까지는 규모는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